학자라고만 생각하고 사상가로서만 생각해요. 들어보니까 성인이 되고자 한다. 예. 그런 점이 어떤 뜻인지. 예. 그래서 성이 유교에서 말하는 성이 뭐냐 할 때 공자를 일륜에 지극한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륜 지난번에 오륜 말씀드렸잖아요. 오륜 실천을 철저히 한 분이 성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누구나 다 성인 될 수 있죠. 사실은. 이렇게. 그런데 공자 자신은 내가 감히 어떻게 성인이 되느냐 이걸 얘기는 못했는데 이 신유학에 오면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조에서. 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교로 바꿔가지고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덕성을 가지고 있다. 그 덕성을 깨달은 게 덕성을 키우면 성인이 된다. 그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의, 그러니까 오륜에서 부자유친, 군신유의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자유친에서 인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온 그 넓혀서 이웃 온 세계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의를 보지 못하는 내가 올바른 것을 행하는 말하면 이것이 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면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를 실현하는 것이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고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을 성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왕양명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구체적인 일 가운데서 내가 남한테 조금도 속이지 않고 남한테 거짓말 시키지 않고 속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성인의 경지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불리하면 또 속여버리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 무자기,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 양심적으로 행위하는 것. 이것을 왕양명은 그걸 양지라고 봤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없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것은 인간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현하면 성인이 된다. 이렇게 왕양명이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해관계에 다 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이 자꾸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절대로 내가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내 소신, 내 도덕적인 마음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나중에 성인으로 봤습니다. 성인.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도통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다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통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도통을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질문을 드려야 될 수도 있겠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 좀 지난번에 빠진 게 성학, 도통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 유교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불교는 뭐냐면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교는 근본적으로 일륜을 중시하는 사상이 유교입니다. 일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5가지를 뽑아서 오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일륜의 종교다. 근데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랄까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 살이 이 세상은 모두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 출가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목표거든요. 출가 내지 해탈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떠나는 것.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산에서 사는 것은 인륜을 떠나는 거거든요. 인륜을 떠나는 것. 그리고 부처님 자신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라훌라입니다. 라훌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끈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륜은 끈끈하게 끈이 항상 그 나하고 관계 속에 있는 건데 출가한다고 해서 그 끈을 딱 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고 가는 거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불교하고 유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거기 있다. 그래서 사실은 주자학에서 양명학을 심학이라고 했는데 불교가 원래 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같은 심학이라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이단으로 배척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양명적인 심학하고 불교적인 심학이 다릅니다. 양명적인 심학은 오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불교적인 심학은 이 인륜을 떠나는 그런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학문이다. 그러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예, 감사합니다. 예. 강의 또 들어가면서 예, 아니 뭐 그게 강의 지금 하는 중입니다. 사실 그게 사실은. 예. 양명학에서는 지행합의를 지행을 얘기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경물치지가 돼야 지행합의를 될 것 같은데. 예. 경물치지보다는 지행합의를 먼저 하는 이유는 그게 가능할지.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으신 질문하십니다. 이 주제한 것은 경물치지를 먼저 해야 지선행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먼저 있고 행동은 나중이다. 먼저 잘 알아야 내가 그것에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주자학의 지선행후 왜 그 철학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뭘 했더라도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천하지 못. 그러니까 그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 왕양이 지행합의를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뒤에도 얘기하지만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혜의 완성이다. 그게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원래 하나인데 그거를 둘도 나누어서 얘기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난 시간에 주자학의 그 이기론 경물론을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에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한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제2강에서 주자학과 양명학은 다 같이 신유학에 속한다. 지금 맨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천리를 궁극적인 실제로 보고 본성을 천리로 보는 성리학과 마음을 천리로 보는 심리학으로 나눠져 있다. 근데 신유학은 노장과 불교를 비판하고 유학을 새롭게 일으킨 학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자학을 성정리를 주장하는 성리학이라고 하고 이것을 리학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명학은 심정리를 주장하는 심리학, 즉 심의 리학이 아니고 단지 심학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자학이나 양명은 다 같이 천리를 주장하는 이학인데 대해서 주자학만을 그 이름을 차지하고 양명은 심학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양명을 심화로 부르면 주자학은 성학이라고 불러야 할 텐데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이름 때문에 뒤에 주자학자들이
양명학을 공격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자학자들은 양명학은 불교와 같은 심학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만 같다고 해서 이 비판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 불교는 지금 말하면 사리정신, 세상을 버리고 떠난다는 사리정신 때문에 인간 사회의 귀중한 가진 인륜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정도전의 심기리편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불교를 심학으로 도교를 기학으로 간주해서 비판한 것인데 그 내용은 심난기, 기난심, 이유심기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도가를 비판한다 할 때 난자는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심난기. 그러니까 불교의 마음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며 상황에 따라 수만 가지로 적응하지만 본래 고요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교의 심의 입장에서 도가를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 도가가 불교를 비판한다는 것은 기난심은 기는 만물을 낳고 사계를 운행시키는 것으로 만약 기가 없다면 마음이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도가의 기로 불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난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는 유교가 불교와 도가를 가르친다는 이 유자는 가르칠 일입니다. 심기 유가는 천리를 우에 두고 도가가 길을 말하지만 그 초월자로서의 리가 먼저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불교가 마음을 얘기하면 마음 안에 이미 천리가 선천적으로 내재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에 천리가 없다면 인간은 이해관계로만 치달을 것이고 기에 천리가 없다면 인간은 그저 동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님이 말하는 천리에는 인의를 담고 있는 도덕성이 있는데 불교와 도교는 이 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성인을 규정을 얘기했을 때 인의를 실현하는 것이 성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주자학은 이 본체론 그 다음에 심성론 공부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본체론에서는 바로 이와 기를 나누는 이기론입니다. 이기론. 심성론에서는 요 리와 기. 심성론에서는 요거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그 다음에 공부론에서는 사실 거경과 궁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그런데 이 리를 태극으로 본 겁니다. 요 태극으로 보고 기를 음양오행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이 지난번에 비상생 간 상극 비상생 간 상극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란 할 때는 서로 상생을 하지만 하나 건너뛰면 상극을 하는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주자학에서는
이 본연지성과 이 기질지성이 있을 때 이 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성과 정을 아우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은 어디까지나 기의 측면이고 심은 기만이 되고 이 성만이 리다. 성만이 리고 이 정은 물론 이 심과 정은 기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은 우리가 사단과 칠정이 있다. 주자학에서는 이렇게 사단 칠정,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단 칠정이 굉장히 중국에서는 논의가 많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아주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사단 칠정. 그래서 사단이 뭐냐 할 때 사단은 측은지심, 인지다냐, 수호지심, 의지다냐, 그다음에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 그래서 예지다냐, 그다음에 시비지심, 지지다냐. 그래서 요 인의예지의 단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실머리를 이렇게 끝에 한 잡을 거면 제 속까지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그게 단서입니다. 서자가.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범인을 잡을 때 사건의 단서만 잡으면 그 전모를 찾아낼 수 있죠. 그게 바로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서는 조그만 실머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실머리를 보고 우리 마음 속에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이 본연지성, 이 본성이 본연지성이에요. 본연지성이 마음 속에 내재해 있다. 요 인의예지라고, 요 인의 아까 인이라고 인의예지라는 거 그런 본성이 내재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의예지가 우리가 도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를 봤을 때 우리가 측은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서를 보고. 예를 들면 어떤 어른 엉금엉금 기억나요. 옛날에는 그냥 애들 데리고 나가지고 밭에 했기 때문에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봤을 때 깜짝 놀라서 그를 구해주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바로 그걸 유자 입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자,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다른 아이의 행위인데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걸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불쌍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생긴 건데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의 하나의 구체적인 맹자가 들은 예입니다. 사실은. 요즘 도시에서는 애들이 그냥 골목에서 막 하다 축구를 그냥 공을 차다가 쫙 뛰어가는데 차가 쌩쌩 오는 행길에 그냥 공 찾으러 그냥 가는 애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잘 간다 그럴 거예요? 아니죠. 아싸 조마조마하죠. 이거 어떡할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탑 시키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수호지심은 자기 하는 행위가 부끄럽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 남을 갖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남이 불이한 것도 미워하지만 내가 혹시 잘못한 걸 갖다가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수호지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도덕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다 없어지면
사회는 하나도 도덕이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수호지심이라고. 그러니까 의라고 얘기할 때 저쪽만 잘못했다고 자꾸 지적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지 먼저 이렇게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수호지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고 사양지심은 내가 양보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예의 단서고, 그다음에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시비지심이 이렇게 지지의 단이다, 지혜의 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4단입니다. 근데 7정은 뭐냐면 희, 지난번에 이걸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노, 에, 구, 그 다음에 에, 오, 욕. 이게 여기 출제입니다. 근데 교수님, 네. 그 12지심이 네. 왜 맹자는 그것이 이 지혜다냐.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지, 예. 12를 가린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고 하는 건 예. 뭔가 잣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잣대가 있죠. 그럼 오히려 그 의랑도 많이 토할 것 같아요. 다 그냥 다 통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라도 통하고, 사실은 요 12지심 맹자는 12지심만 얘기했는데 왕양명은 이 12지심을 천리로 보고 양지로 본 겁니다. 이 기준 이걸 천리로 본 겁니다. 사실 왕양명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왕양명은 그게 천리라고 본 겁니다. 주장은 그 천리가 밖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근데 왕양명은 그 맹자에 대해서 12지심이 내 안에 마음 자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잣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지혜다 이렇게. 그렇죠. 자각적으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죠. 그러니까. 예. 아,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그러니까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런데 7정은 희 기뻐하고 노하고 썩내고 애는 불쌍히 여기고 구는 무서워 두려워하고 애는 아끼고 사랑해주고 오는 미워하고 욕은 욕심내고. 그러니까 희, 노, 애, 구, 애, 오, 욕 7가지 정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많은 정감이 있겠죠. 그 정감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중국 고전에 나오는 그 정감 속에서 모든 정감을 통틀어서 한 7가지 정도 대개 유형화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노 애구 애오 욕할 때 이 정감 중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감정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경험에 의해서. 예? 애? 슬퍼하는 거? 사랑하는 거? 욕, 예, 욕심이 상당히 아주 컨트롤하기 힘들어. 인간이 욕심이 컨트롤하기.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보통 우리가 막 가정의 불화를 막 일으킬 때 그 하는 게 뭐죠? 화를 냅니다. 보라보라 화를 냅니다. 그렇죠? 되게 부부싸움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기 하다 나중에는 화를 벌떡 내는 데서 생각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노는 참 컨트롤하기 아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안연 공자의 아주 훌륭한 제자인데 불천노 불이과 노를 옮기지 않는다. 다른데 화풀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연이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공자의 아주 수제자인 안연이 이 불천노 불이과 2번 다시 허물을 짓지 않는다.
잘못은 한 번만 내가 잘못하면 됐지 그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안자의 그 유명한 공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정 중에서 노가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천노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그냥 다른 것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뭔가 집어 던져야 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사실 이 천노를 못했어요. 이걸 못했어요. 요즘 집사람이 병원에 가 있는데 여기 위장이 나빠가지고 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요새 장을 봐가지고 이렇게 좀 하기로 해가지고 사과도 샀는데 사과가 좀 오래됐어요. 깎아줬더니 푸실푸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장이 나쁜데 그런 걸 주면 결국 더 나쁘잖아요. 이게 신경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그거 열심히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방에 들어간 후에 바깥에다 내가 그냥 사과를 그냥 쫙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고 나서 나도 별게 없구나. 내가 무슨 성악 공부하고 양명학 공부하고 양명학자 맞아? 하는 그런 자책감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정 중에 이 정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 기에서 전부 다 생기기 때문에 이 기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니입니다, 사실은. 그 서양의 합리적인 사고, 이 도덕적인 인의 예지에서 그러한 그 도덕적인 것에 의해서 이 성숙한 사람, 아까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성인은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화낼 땐 낼 수 있지만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 뭐 남한테 화내거나 그러지 않는, 왜냐하면 이러한 성숙한 인격을 오늘날 말하면 성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야 이게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강의만 하면 뭐하냐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학문을 위한 학문, 예술을 위한 예술 이렇게 하지만 동양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네가 한번 그 실천을 해봤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실천력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 왕양명의 지행합일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자제력, 억지력,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예. 그러니까 이 선악하고는 관계없이 자제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도덕적인 합리성입니다. 서양의 이성, 이것은 거기에 도덕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칸트의 세 가지 비판이 있는데 하나는 순수 이성 비판, 하나는 실천 이성 비판, 하나는 판단력 비판이 있는데 순수 이성 비판은 과학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졌을 때 과학적인 그 이론만 따져 들어가는 것이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과학의 하나의 기초를 준 것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이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론적인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오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뭐냐면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했을 때 모든 인식은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것과 오성적인 것이 결합이 돼서 인간이 짜 맞춰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인식을 초월한 경계에 대해서, 뭐냐면 세계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하느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과학적인 판단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율배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이율배반은 한 명제가 동시에 옳기도 하고 동시에 그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옳다 그르다, 하느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독교 신자한테는 옳지만 비무신론자한테는 옳지 않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뭐냐면 그 판단을 넘어선 그런 그 얘기 때문에 이율배반에 빠지기 때문에 서양에서 가장 중시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해도 맞고, 있다고 얘기하는 동시에 또 틀리고, 없다고 얘기해도 맞고 없다고 얘기해도 틀리고, 그러니까 한 명제가 동시에 맞기도 하고 동시에 틀리는 그러한 명제를 우리는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그 인식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불가지론적인 입장이다, 알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적극적으로 그걸 긍정하지 않는 것이 불가지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 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도 문제지만 불가지론자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뭐냐면 일생 동안 착하게 살다가 이 간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아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존재를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셔서 구원을 하려면 이 사람의 선악을 판단해서 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이 현실 살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영원히 살고 있다고 하는 영혼불묘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혼불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도덕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을 갖다가. 그래서 도덕적인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실천이성 비판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실천이성 할 때 순수한 이성인데 거기에 덕성이라든가 인의라든가 거기에 끼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점에서는 뭐냐면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을 얘기했어도 순수 실천이성 비판이지 거기에 인의라든가 이러한 그 덕성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칸트의 얘기를 하면, 이 동양의 주자학에서는 양명학도 그렇고 요 리에는 아까도 했듯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러한 덕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증리, 성증리라고 하는 말은, 성증리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그 리는, 성은 바로 그러한 그 리하고 함께 같이 있다. 이 즉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서양하고 다른 점입니다. 즉, 이 즉이라는 건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함께 있다, 떨어져 있지 않고 늘 같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색, 즉, 시, 공, 즉, 시, 색. 이렇게 했을 때 색이라고 하는 현상계에 모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현상계에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이 공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은 텅 빈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조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불교에서는 인과 연을 얘기해서 인연을 얘기할 때 인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조건의 조합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체적인 그런 것은 인이라고 그러고 연은 보조적인 것이 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 성립되려면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 뉴스의 박 이사장이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면 이 강의는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럼 내가 없으면 또 성립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 가을 거지에 볏집단이 서로 이렇게 마주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를 갖다가 없애면 하나도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이 공의 논리입니다. 공은 텅 빈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수냐타와 수냐가 있는데 수냐는 텅 빈 거 아무것도 공무고 수냐라는 것은 바로 그 연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성이 있는 것은 따로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실적인 변화 이거하고 늘 같이 있다.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직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 상직의 논리입니다. 근데 서양에는 이 직의 논리가 없습니다. 서양의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동일률, 모순율, 그 다음에 배중률. 들어보셨죠? 논리학 시간에. 동일률은 A는 A다. 그다음에 모순율은 A인 동시에 A 아닌 것은 없다. 배중률은 A와 B 사이, A와 A 아닌 것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다 하는 것 중간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서양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천다 아니면 지옥이다. 뭐 이렇게 가지고 둘로 딱 나눠 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딱 나누는데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질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양은 이 모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왕陽明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을 흐름의 연성을 딱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나도 어느 사이에 보니까 노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노년이라고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리라고 하는 것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65세 되는 어느 날 동해에서 경로 우대증 하는 게 날라들었어요. 야, 이게 그걸 받으니까 참 쑥스럽더군요. 이 내가 노인이었나 벌써? 뭐 그런지도 벌써 15년 지나가지고 지금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노인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만한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생애를 그러니까 어디서 편의상 많이 이렇게 나누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냥 그 60대 이렇게 되면 그냥 노인처럼 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다 팔팔한 사람, 그 90 뭐 김영석 선생은 100세다 해도 강의하고 다 그런 사람이죠. 그 100세 누가 노인이라고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이와 같이 그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딱 끊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노인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연속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연속성에서 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즉.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딱 끊어서 동일률 A는 A다, A는 A 아닌 것이 없다. 이게 모순은 그러니까 투쟁을 해가지고 서로 뭐냐면 싸운다 하면 이런 그 논리인데, 그래서 변호한다 하는 이런 해결의 논리도 그렇고 서양의 논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양의 논리는 서로 즉한다고 하는 말하면 그런 논리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리하고 보편적인 원리, 이게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리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소이연지고와 소당연지칙이다. 소이연지고는 그것이 그렇게 된 까닭이 있다. 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면 인간이 된 그 까닭이 아무 이유 없이 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유를 가지고 존재한다 하는 것이 그 리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소당연지칙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배는 어떻게 만드냐면 소유연지고에서 물 위에 다니게끔 그 까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된 까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된 까닭을 아까 말하면 인의 예지로 본 것입니다. 사실은 이 까닭을. 그러니까 인의 예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당연지칙입니다. 근데 서양의 학문은 이 소유연지고만 발전시켰습니다. 소당연지고는 이건 윤리적인 차원이고 이건 논리적인 차원입니다. 논리와 윤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한 것이 서양의 학문 체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동양은 이 주제학도 그렇고 논리하고 윤리를 구분을 하지 않고 논리 속에 윤리가 들어있고 윤리 속에 논리가 들어있는 말하자면 그런 것이 리의 하나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인의예지라는 것은 도덕성이고 리라고 하는 것은 소유연지고니까 그 까닭이 있으니까 까닭은 순수한 리입니다. 그 리 속에 이 인의예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소당연지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와 기가 있는데 이 리는 형상이고 이 리는 일종의 도입니다. 도를 낮은 리로 보고 이 기는 그릇 기자 이 구체적인 사물과 도 이렇게 본다면 주역에 뭐라고 그러냐면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상을 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형이상자 위지도 그 다음에 기는 형이하자 위지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형이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앞에 대항하는 책상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모든 도구들 이 도구들을 다 합해서 기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문에 그릇기 이렇게 가지고 주방에 쓰는 그릇만 생각하는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기라고 본 겁니다. 이 도구적인 것. 그러면 이 도구에는 그 속에 도구만 있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그 도가 그 속에 내재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리와 기라고 하는 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합쳐서 있다.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인 데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만이 있고 기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주제학에서는 리선기후를 얘기합니다. 먼저 이 빌딩이 있으려면 뭐부터 있어야 되는가요? 설계도가 있어야죠.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게 리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여기 철근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 있고 모든 자료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자료를 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모든 자료 속에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설계도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는 이와 기가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간은 특히 이 본래 그러한 성, 여기 인의예지의 그 본래 타고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면에서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부님도 계시면 신부님 말고는 다 일반적으로 또 남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체 유지의 본능이 있고 종종 유지의 본능이 있는데 바로 이 종종 유지의 본능은 색이라고 그러고 개체 유지의 본능은 식이라고 그럽니다. 식색이 성이다. 여기서 기질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식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식색 성이야 할 때 이 기질지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지성 말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다른 동물과는 달리 다른 동물은 그냥 식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보통.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요즘 잘 말하는 개돼지, 개돼지로 살아가는 그건 식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그러면 다 뭐 만족이고 그 다음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고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점을 살려서 그걸 찾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의의 본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인의의 본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난번에 친의별서신 그래서 어디서 나왔죠? 부자유친, 그 다음에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소, 붕유신. 그래서 친의별서신에서 인의예지신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덕목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인간이 바로 오륜이 있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그 도덕성이지 이 오륜을 무시하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물에는 오륜이 없습니다. 인륜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이 가족을 누리고 유지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이 가중심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의 그 철학은 육아의 철학은 역시 가중심이다. 이 국은 그 가의 기반을 두고 생긴 그러한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그 철학은 바로 이 가중심의 이 철학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유교에 의해서 뭐냐면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점은 인의라고 하나만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질지성 안에 본연지성 인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내재 있다. 그러니까 이기가 같이 있는 것처럼 같이 내재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간은 끊임없이 아까 욕심에 의해서 끄달린다. 그래서 이 욕심을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제거하고 요 천리를 보존하느냐 하는 것이 거인욕 존천리 이 하는 것이 그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뭐냐면 이런 건데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심을 버리고 천리를 어떻게 천리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장의 방법과 양명의 방법이 다른데 주장의 방법은 이 내적으로 거경하고 외적으로 궁리하는 것입니다. 거경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늘 천리를
한시라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요게 거경입니다. 거라고 하는 건 산다는 겁니까? 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구체적으로 사실 뭐냐면 주일무적 하나를 위주로 하고 딴 데 한눈 파지 않은 것. 저기라고는 딴 데로 간다. 내가 어느 한 곳에 집중하고 딴 데로 한눈 파지 않는 것을 주일무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늘 천리만을 생각하고 딴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경의 공부, 늘 경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이 주자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천리를 혹시라도 천리를 잊어버리면 이 인간다운 점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이 거경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을 함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냐면 내 인의의 그 덕성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덕성을 길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내적인 공부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본성이 내재해 있다 이거는 겁니다. 마음은 심, 구, 중리 여러 가지 리를 갖추고 있는데 이 중리 속에 그 성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속에 성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잘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구중리하는 거냐 이런 거. 그것이 내적인 수양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본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내 태어난 그 본성대로 그것을 잘 길러가지고 함양시켜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방법으로서는 궁리가 있습니다. 궁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그 궁리는 보시면 경물치지 이게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물치지에서 이 외물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외물을 바깥에 있는 물건을 사물을 하나하나 캐물어서 연구하는 것을 격이라고 부릅니다. 격이라고 하면 우리 격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그걸 다 물어서 캐물어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을. 그래서 경물해서 그 지식을 넓히는 것을 치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물을 하려면 물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리. 모든 만물 속에 구체적인 리를 들어있기 때문에 그 리를 캐묻는 것 이걸 궁리라고 부릅니다. 리를 캐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자가 뭐냐면 굴 속에 몸이 뭘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끝까지 들어가야 곰을 잡든지 호랑이를 잡든지 그러지 중간에 들어가다 나오면 안 됩니다. 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까지 우리가 궁하다 이렇게 했을 때 바닥까지 캐물어가는 그런 것을 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물치지는 바로 증물궁리 물에 즉 다가가 가지고 리를 캐무는 것을 우리는 증물궁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주저하게 공부로는 내적인 공부와 외적인 공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본체론에도 이와 기 두 가지가 있다. 심성론에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고 심과 성을 나눴다. 그 다음에 공부론에도 거경과 궁리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주자학을 전체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죠.
지난번처럼 넘어가면 안 되니까.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네. 저기 거경이요. 예. 유일무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하나에 집중하고 예. 천리에 집중하고 예. 다른 무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적이라는 적은 딴 데로 마음이 딴 데로 한눈 파는 걸 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리를 하라고 하니까 딴 데로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요? 예. 뭐 그를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가지가 어떻게 갑자기 궁리하는데 그 공리하다 보면 대상을 경물을 하려고 공을 해야죠. 공부하면 관심이 쏘이는 거고 그냥 한 군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그러지 말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지 말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물을 할 때도 하나 90%까지 끝까지 캐물으라는 겁니다. 하나 했다가 안 된다고 또 다른 옮기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거기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주일 하는 것이 공부가 들어 있겠죠. 어떻게 보면 경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점점점 이해하는 수준이 질문하는 수준이 높고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받아와서 해석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렇게 자꾸 도도 던지듯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모르는 거 질문하면 모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는 한은 제가 쉽게 어떻게든지 다가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만약 조금 진도가 많이 주자학의 얼개를 갖다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점이 그럼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신리학이라고 했는데 신유학 그 유학이 이전에 시원유학과 경전유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9단계를 얘기하면서 경학과 그다음에 다른 뭐냐면 신유학 새롭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새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리를 갖다가 처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천리를 얘기하지 않고 도는 얘기했지만 천리를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길을 얘기했지만 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심의 철학이 신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뭐냐면 맨 처음에 성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학문, 신유학의 기본적인 목표가 성학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유학에 와서 성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신유학에서 처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부처가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부처다. 성인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이 그러한 본성을 발휘하면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에는 도에도 전통이 있다는 도통.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롭게 만든 경전인 사서. 그다음에 성학을 교육하는 서원. 그다음에 천리. 이 5가지가 신유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 성학은 뭐냐면 성인이 되는 것이다. 요즘 공부하는데 성인이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조금 뭔가 또라이 아닌가 이런 할 정도로 우리는 교육의 목표가 없습니다.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남보다 잘 살면 뭐 되는 것이고 아파트 조금 살면서 좀 널찍한 데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나다가 가는 것.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신유학에서 볼 때는 이거는 금수나 마찬가지다. 뭐냐면 뭐가 다를까? 이건 뭐 개나 돼지나 뭔가 다 똑같은 삶을 갖다가 지향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달리 뭐냐면 사는 것, 남과 달리 사는 그러한 그 방법이 성학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학을 목표로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은 그 또 설명합니다. 12살 때 스승한테 물어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사람이 사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스승이 뭐라고 하냐면 네 아버지처럼 과거급제해서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그게 목표지 무슨야? 그러니까 선생님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12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양명이. 그러니까 이 성학은 뭐냐면 바로 이 성인 되는 학문,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일생 동안 성인이 되려고 하는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학문의 이 특징은 바로 이 성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주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조가 어렸을 때 퇴계는 선조한테가 뭐를 받으면 성학 10도 10가지 그림을 그려, 성학에 대한 10가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이아그램을 그려가지고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의 양계처에서도 또 칭찬을 받고 그런 것이고, 중국에도 없는 그림을 뭐냐면 그렸습니다. 그 10가지 그림을, 그래서 성인이 되는 뭐냐면 학문의 그림, 다이아그램을 갖다가 10폭에 뭐냐면 족자 하여튼 그런 걸 그렸습니다. 그리고 율곡은 그 선조한테 성학 집요, 성학이 그 성인이 되는 학문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을 뽑아서 선조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곡 정제도 선생님은 뭐라 하냐면 양명학도 성학에 이르는 길과 똑같다.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나 성인이 되는 학문은 똑같은데 왜 양명학은 비판하고 주자학만 높이느냐 해서 이 하곡 정제도 선생도 성학을 지향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학의 고장이 이 강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강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생의 제일 1등사 이런 것을 왕양명의 철학의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스위스 철학자 이소케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900페이지나 되는 독일어 책을 썼는데, 그것이 Das Wichtigste im Leben,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걸 뭐냐면 왕양명의 철학과 그의 후학을 독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국어로 번역해서 1200페이지 인생 제1사라고 하는 것인데, 인생 제1사는 왕양명이 12살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성인이 되겠다고 하는 뭐냐면 학문, 이 성학이 바로 양명학이다 하는 그 얘기를 쭉 쓰고 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도통을 중시했습니다. 이 도통, 왜냐면 도가 하나의 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통이냐 이단이라고 했을 때 이 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할 때 통자는 하나의 하나로 거느린다. 그러니까 이 두 체제가 통일해서는 두 체제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국양제 해가지고 국가는 하나지만 제도는 둘이다 해가지고 등소평이 일국양제를 얘기했습니다. 홍콩과 대만
마카오가 해가지고 일국양제인데 이 통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통위일, 그러니까 이 통은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 통일은 모든 게 다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 건일일 통자의 통자로 쓰면 하나 어느 하나가만 되지 이 통을 벗어난 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통이 있고 도에도 통이 있다. 우리가 혈통이 있고 학통이 있고 정통이 다 통이 있습니다. 혈통은 내 자식만이 혈통을 이어져 남의 자식은 내 혈통을 이어는 아니죠. 그 통이 바로 그러한 성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통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학문적인 전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학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케임브리지 학파 무슨 이런 그 학파가 이런 학파에 통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통이 있다 이런 얘기. 학문적인 전통이 있다. 정통은 뭐냐면 정치적인 정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당은 계속 자유당 민주당 할 때 그때부터 민주당에서 쭉 내려오는 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민주라는 말을 절대로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통을 갖다가 중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을 갖다가 얘기하고 이쪽은 수없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유당서부터 민주당서부터 요새는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통을 갖다가 계통이 쭉 내려온다고 하는 말이에요. 혈통처럼 그것처럼 이 도에도 통이 있다. 이 도는 뭐냐면 성리학의 도입니다. 성리학의 도이기 때문에 이 성리학의 도하고 벗어난 것은 이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것은 뭐냐면 유교의 도의 통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혈통에서는 내가 낳은 아들만이 쭉 그 대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대대로 이어지는 뭐 이런 건데 도에도 그 내가 낳은 아들이 있다 하는 저 도의 통이 있다고 하는 셈. 그건 뭐냐면 그 요순 우탕 문무서부터 요순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전설적인 임금인데 요순 우탕 문무 주공 그다음에 공자 맹자까지 도가 통이 전해지다가 이 통이 혈통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다가 천몇 년 뒤에 북송 때 와가지고 북송의 오자가 이 통을 다시 이었다 하는 것이 도통사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리학이 뭐냐면 북송 오자에서 새롭게 성립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페이지에 보면 이 도학의 성학과 다 똑같습니다. 이 도학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송사의 열전에는 도학전과 유림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보면 열전이 있습니다. 열전. 그 시대에 살고 간 사람들의 전기를 모두 다 사기는 망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기 열전을 보신 적 있은가요? 열전을 읽어보시면 이 왕후 장상서부터 그 여러 가지 심지어 자객 열전도 있습니다. 자객도 아주 뛰어난 자객이면 열전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인물, 뛰어난 인물을 쓴 것을 열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기의 열전의 틀로 송사에도 열전이 있는데 열전에 도학전과 유림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유림전. 이 도학전은 누구냐 하면 바로 북송오자하고 주자가 들어가 있고
유림전에는 이 도학에 들어가 있지 않은 육상산 같은 일반 유학자들이 들어간 것이 유림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학과 일반 학문을 구분한 것이 바로 송사입니다. 예. 이 송사가 원나라 시대에 마련됐는데 원나라 시대에 주자학이 1313년에 과거의 필독교재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원나라 사람들은 이 주자학과 다른 유학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통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도통사상에 의해서 이러한 그 도학전과 유림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학은 우리 유학의 정통이지만 유림은 같은 유학이라도 정통이 아니다. 비정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도통사상에 의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에도 유학자들은 이 주자의 도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퇴계 영남학파는 영남학파대로 주자의 도통을 우리가 받았다. 율곡학은 우리 그 도통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이 도통을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 도통을 의해서 불교는 물론 노장 그리고 새로 들어온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이 도통에 의해서 어긋난 것이다. 이게 비판을 할 뿐만 아니라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많이 대량으로 죽였거든요. 이게 이 박해를 한 것도 바로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도통에 의해서 그 구한 말에 위정척사 우리가 정통을 지키고 사특한 것을 물리친다 하는 말이면 이런 그 입장을 내세웠던 거죠.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통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도의 혈통, 순수한 주자학만을 갖다가 정통으로 삼아야지. 그것만 진리고 다른 거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게 정통과 이단 이렇게 나는 것도 바로 오늘날 우리도 기독교에서도 뭐냐면 각 기독교 각파마다 우리가 정통이고 나머지 이단이다 이렇게 정통 이단이 생긴 것도 주자학적인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통 이단에 의해서 나하고 같은 사람은 정통이고 나하고 다른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남을 갖다가 그 배척하는 왜냐면 이러한 것이 함합리에 이데올로기화된 것이 이 바로 주자학적인 산문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바로 경전인데 한때 오경이 성립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오경은 시, 서, 역, 예, 춘추,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 요 5가지가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 서, 역, 예, 춘추인데 시경은 뭐냐면 주나라 시대에 민간의 노래를 모아놓은 것이 시경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때 유행가가 유행했는데 유행가 금지한 적도 있습니다. 금지시킨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은 정통 이 사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노래야말로 민간에서 그 민심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로 모아진 건데 이게 나중에 모아가지고 시경이 된 겁니다. 경. 서경은 중국의 역사입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요순 우탕문문인데 운임금부터는 하나라고 하는 이 갑골문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청동기도 발견인데 요수는 전설적인 그러한 것이지 하나라가 지금 중국의 정주 어디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역사적인 그런 건데 역사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상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역경은 주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주역은 원래 점치는 책이었습니다. 그 점치는 책인데 이것을 공자 나중에 후학이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역전입니다. 이 전은 점치는 것을
하나의 철학적인 해석을 한 것이 역전인데 경과 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추는 그 춘추 시대에 노나라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쓴 것이 춘추입니다. 춘추는 뭐냐면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내려깎고 훌륭한 임금은 올리고 하는 뭐냐면 포평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 춘추입니다. 그래서 춘추 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에 의해서 심판을 한 것이 춘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이 춘추를 본받아 가지고 역사적으로 심판한다 하는 말이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라고 하는 것이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규범을 전부 다 그러니까 국가의 제도, 인간의 개인의 행동 규범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이 바로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혼상제 했을 때 그건 뒤에 주문공에서 나오지만 그러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적응이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오경이 한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이 한대는 이 유교의 오경 이외에 다른 제자 백과를 전부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가 독존되다, 홀로 높여졌다. 그 높여지니까 경전을 주나라 시대의 경전인데 한나라 시대는 맞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훈고학입니다. 훈고학이라는 말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이 있어야 훈고를 하죠. 그래서 경이 이렇게 있고 그런 한대 오경과 달리 송대에 사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삼경, 사서 오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서는 송나라 때 주자가 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네 가지를 뽑아서 사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학과 중용은 원래 어디 있던 책이냐면 예기라고 하는 오경 속에 예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예기의 두 챕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33편 중에서 두 편명이 있는데 그것만을 따로 뽑아가지고 대학과 중용을 주자가 사서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저자도 없고 중용도 원래 저자가 없습니다. 근데 주자는 이 도통 사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맹자까지 공자하고 맹자 간의 사이가 100년이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직접 배웠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맹자는 공자를 사숙했다고 합니다. 사숙이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을 다시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사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그냥 책으로 본다든가 뭐 이런 걸 전해 들은 걸 갖다가 사숙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사숙했다는 얘기 못 합니다. 직접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접 대면에서 들은 거하고 다른 사람의 카더라 하는 걸 들은 그런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가 한 얘기를 카더라 하는 얘기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해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 대학은 증자가 지었다. 그 다음에 중용은 자사의 선자인 손자. 자사가 지었다. 이렇게 공자의 손자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증자는 공자의 맨 마지막 그 제자니까 그 제자하고 자사 이렇게 해가지고 맹자가 이렇게 전해지기 100년 동안 공백이 메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 게 도통입니다. 도통. 이게 사서는 뭐냐면 이 도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경과는 달리 주자가 사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서 보면 대학은 증자가 지은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용은 자사가 지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그래서 청나라 때 아주 유명한 대동원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그 고종학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그 대학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 증자가 지었지.
그다음에 중요한 건 자사가 지었지. 그건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 주부자께서 얘기했지. 그러면 주부자는 언제 사람이고, 그다음에 공자맹자는 언제 사람이니까? 주부자는 1130년이고, 그 공자맹자는 BC 300몇 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1000년이나 지나는 사람이 앞에 있는 걸 갖다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주자가 이게 가설을 만드는 건데 이걸 진짜 잘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이 고주각의 하나의 발달된 그런 그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대동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달에 되는데 돌아다니는데 판본이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저자가 없는 그런 책을 사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사서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오경과는 달리 오경은 주공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전이면 사서는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용했을 때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오경은 주공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저는 구약과 신약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구약은 모세, 오경이 굉장히 중심된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과처럼 사서는 신약이고 오경은 구약에 해당하는 이렇게 설명하면 사서 오경이 그 분명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셋째고 사서 집주는 환경 인연수도 221페이지에 필독소가 됐고 필독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자학이 과거를 볼 수 있는 관학이 됐다는 것입니다. 관학이 뭐냐면 벼슬을 하려면 사서를 반드시 읽어야 되니까 그 벼슬을 하는 학문이 관학입니다. 그런데 양묘학은 관학이 아니라 민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간의 학문이다. 그 다음에 경전을 배우고 강의하려면 학교가 필요한데 이것이 서원입니다. 그전에는 서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자가 백록동 서원을 갖다 얘기하면서 처음 서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소수서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양명을 기리는 서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근데 우리나라는 하곡을 기리는 서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자학적인 서원만 있고 양명학의 서원은 이단으로 배척까지인데 오늘날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정통 이단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문화적으로. 아까 도통 얘기했을 때 도통에 의해서 다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조 때 사실 하곡 정제도 선생이 80노구를 무릅쓰고 영조하고 대담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에 대해 대담도 하고. 그래서 정하곡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제자들이 영조한테 올려가지고 우리 하곡 선생의 서원을 하나 짓게 달라고 2번의 상소를 내는데 안 됐습니다. 그때 노론이 지배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소론인 정제도 말할 것도 없고 양명학을 갖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강화에 서원은 아니더라도 서원 비슷한 양명학 기념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정제도 선생의 혼을 모시는 그런 거 있습니다. 백은 지금 묘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렇죠? 혼백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혼백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백은 그러니까 뼈다고 왜냐면 이게 그대로 나고 묘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기리는 혼이 없습니다. 혼은 강화해서 좀 기려주고 해야 할 텐데 아무도 기리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조상이 살아있음을 갖다가 기념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제사를 3군데 지냅니다. 천지에다가 우리 생명이 거는 천지에다 드리고, 그 다음에 조상의 제사를 지내. 내 생명이 거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위대한 스승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유령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한테 제사를 지내야 할 텐데 우리는 지금 현재 위대한 스승이 이 강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물론 제사도 조사에 대한 제사도 안 지내지만 사실은 이 교회 가서 뭐냐면 마찬가지로 그 제사를 지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곡 선생의 그 제사를 지내주려는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냐면 하나의 큰 그 기념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적어도 제사 날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혹은 태어난 날 이럴 때 제사를 지내고 그 하곡에 후손들이 굉장히 후손이 아니라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강화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가 바로 이 그 하곡 정하곡의 하나의 중요한 학파고 강화학파뿐 아니라 저기 안산에 가면 그 심대윤의 그 안성학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진천에 가면 진천학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곡에 이런 여러 학파가 있는데 강화에 가장 많이 있고 무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기리면 뭐 전국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퇴계나 율곡 내지 18현에서 향교회까지 다 모시고 석전제를 기리면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여기 향교에 관계되는 분한테 아니 강화는 자기 귀신도 차릴 줄 모르나 이렇게 했더니 아니 귀라는 얘기 하지 말래요. 신이라는 얘기는 하면 되는데 귀신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농담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신위를 기리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건 간에 이 위대한 스승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째 주장이라는 것은 모두 천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성증리고 하나는 심증리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아까 주장에서는 성 자체가 리하고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게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양명학은 심즉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장에서는 심은 기일 뿐 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주장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양명학은 바로 심이 바로 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가 아니다. 물론 이 양명학에서는 리와 기를 합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기 이렇느니 이었느니 하는데 그런 제가 쓰기도 했지만 이 이기 관계는 불상잡 잡이라는 건 서로 섞일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이고 불상리 리기는 서로 떠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거는 잡이라는 것은 이기를 둘로 보는 것이고 잡이라는 것은 이기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명학은 이기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심성을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심성 합일로 보는 것이 양명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이 리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심성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직리라면 심도 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증리를 처음 얘기했고 이 심증리를 얘기한 것이 이 용장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심증리를 처음 얘기한 37살 때 성증리는 문간 주자학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 요 성이 심하고 이 다르다고 할 때 그럼 주자학에서는 심을 어떻게 보느냐 이 양명에서는 심을 본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혹은 양지로 보는 것이고 이 본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주장에서는 이 심을 어떻게 하냐면 습심으로 보는 거죠. 본심이 아니라 심을 습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예요. 습심은 경험적인 것에 의해서 생겨난 마음을 습심이라고 봅니다. 습이라는 건 우리가
뒤에 버릇이 된 거 아닙니까? 경험적인 것에 의해서 생긴 마음을 습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습심은 뭐냐면 니가 될 수 없다. 그 맞죠? 양명에서 이 습심을 니라고 안 갑니다. 본심을 양명에서 얘기하는데 주자학에서는 본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양지가 본체라고 하는 것은 양지가 천리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지가 바로 천리라고 하는 것이 신정리인데 주장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데서 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정리하고 성윤리의 그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가지 특징이 이렇게 있다면 이 주자학이 정치지향적인 관학이다. 왜냐하면 이 벼슬을 하려면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지향적인 관학이다. 근데 양명학은 그게 아니고 이 민학이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22페이지에 보면 민학으로 나타나는데 윙스에 의하면 왕양명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양지를 깨우치는 방식을 통해서 천하를 질서 있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거는 깨어있는 백성들이 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백성이 도를 실천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각민행도라고 봤습니다. 각민행도. 그런데 천년 동안 군주의 마음을 얻어서 도를 행하는 것은 득군행도입니다. 그러니까 득군행도는 국가의 중심이 뭐냐면 관학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며 각민행도는 양명한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학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민행도와 득군행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서 도를 실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군주의 마음을 얻어서 도를 실천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주자학은 득군행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농공상이 있을 때 사민의 태도의 차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민은 주자학에서는 본말론의 관계에 있다. 근본적인 직업과 만합적인 직업이 따로 있다. 근본적인 직업은 사하고 농, 이게 농자 천하지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하 주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과 상업은 말합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민을 수직적으로 관계를 보는 것이 주자학에 대해서 이게 관직을 가지고 있는 선비는 최고의 통치자의 마음을 읽고 그 재가를 얻어야 도를 실생할 수 있다고 해서 득군행도로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양명은 깨어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산업공상이 모두 수평적으로 평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달리하지만 나의 삶에서 성학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점에서 이업동도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사명통도니. 이게 이업동도가 그냥 내가 직업을 달리하지만 성인이 되는 길은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공상도 모두 걔의 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가 이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오늘 남국선이 안 하는데 내가 강화에서 어떻게 방직업이 발달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시원의 이 돗자리 정승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승이면서도 집에 와서 돗자리 쌉니다. 그 돗자리 와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재주 내지 그 공업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상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선비가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중국에는 벌써부터 명대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선비가 그런 거 하면 이 창피해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정승이 바로 그런 그 몸을 실천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강화의 방직 산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돗자리에서부터 뭐냐면 방직을 갖다가 여기 방직 공장이 크게 있죠. 어디 있죠? 여기 방직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방직을 짜가지고 방직을 해서 이 전국에 팔러 다니고 심지어 저쪽 만주 지역도 이렇게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성들도 다 같이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장사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장사를 하니까 강화 무슨 얘기냐 뻔뻔히 이런 말도 생긴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강화연이라는 말 들어요. 강화연이 강화 왜 연이라고 그럽니까? 강화 VG 사실은 왜냐면 그건 양명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주자학적인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산업공상이 이 수직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 밑에 있으니까 연으로 막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명은 산업공상에서 이업 동도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자학은 백성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대학 지도는 제명명독하고 제친민하고 제지어지승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 친민을 주자학은 신으로 바꿨습니다. 백성을 교화의 대상, 계몽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양명은 그게 아니라 백성이 그 자체로 양지를 가지고 거기에 다가가가지고 백성들의 고통과 그 애환을 들어주는 그러한 정치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친민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주자학은 정태적인 입장에서 고정불변한 원리는 정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해진 리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다 하는 뭐냐면 이런 것인데 양명은 역동적인 마음에서 이 정리 아니라 조리입니다. 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리가 아까 천리 같이 천리를 얘기하면서도 그 상황과 실제에 맞는 그러한 합리적인 것을 우리는 조리라고 합니다. 정리는 이미 정해진 그 틀 속에 있는 것만 천리라고 보는 데서 그래서 주자학에서는 이미 고정된 틀 속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정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한 틀 속에 교육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그 입시라고 이게 것도 치열하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반드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현대에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되냐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특성에 맞게 길러진 그런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이러한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을 조리라고 한다면 정해진 틀 속에 그 속에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위가 우리나라 서울대에서부터 쭉 이게 나눠져서 저 밑에까지 나눠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건 정리가 정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신문에서 랭킹 뭐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 정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인간이 인격을 어떻게 랭킹을 합니까? 학교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한다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뭐 랭킹 뭐 이런 그거를 뭐냐면 하나의 그 존엄성 이거를 따진다면 누가 그 랭킹을 매길 수 있냐? 내 스스로 내 랭킹을 내가 있는 것이지 나의 그 랭킹을 누가 매기게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하나 누가 랭킹을 매겨준다면 좋습니까? 절대로 동의하지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정리라고 하는 것은 그 랭킹 속에 내가 그냥 끼어 들어가겠다. 이것이 정리입니다. 그러나 조리라고 하는 것은 랭킹 속에 안 들어가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할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그게 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명학은 열린 그런 것이고 주자학은 그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면 닫힌 도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2쪽에 그 아까 설명해 주신 속에서 습심과 예. 양지와 치양지와 강민의 관계가 조금 헷갈려서 보고. 예. 강민은 뭐냐면 습심으로는 강민을 할 수 없습니다. 습심은 내가 배워서 얻은 거니까. 강민은 내가 스스로 배우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치양지. 그 치양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지를 현실에다 실현하는 걸 치양지라고 합니다. 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건 치양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주자학은 뭐냐면 이 한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상관과 오륜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양명은 상강은 안 받아들입니다. 오륜만을 핵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양명은 불학과 다른 유학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상강은 한나라 시대의 국가 유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유학인데 양명은 국가 유학이 아니라 뭐냐면 심성 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심성론을 바탕으로 국가 중심으로 해서 군주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도 이역에서 사는 공상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동시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주저하기 경물지지는 천지자연을 인식이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양명학처럼 천지만물 일체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물지지는 만물을 대상으로 사물을 대상화해서 보는 것인데 이 천지만물 일체는 천지만물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일체화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에 천지만물 일체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 얘기인데 유학에는 시민사회가 없었습니다. 시민사회. 그러니까 시민사회란 말은 현대 지금 쓰이고 있고 우리가 시민운동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학을 이렇게 보면 수신을 중심으로 하고 제가 치국 평천화 그 다음에 경물지지 정의정신 이렇게 8조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대학은 9조목으로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가와 국 사이에 오늘날 집과 가정과 나라 사이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NGO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 교회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설명하는 것이 유학에는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사인데 이 사회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윤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저는 화사라고 합니다. 화해라고 하는 화자. 그 화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신, 제가, 화사, 치국, 평천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유학이 현대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륜하고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학은 이 산업시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산업사회가 서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구에는 일찌감치 시민사회가 발달됐고 민주주의가 발달된 것도 바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발달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시민사회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학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명학적인 사고와 이 시민사회를 같이 결합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책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양명학을 설명하면서 화사를 하나 해서 유학을 어떻게 현대화시키느냐 하는 그런 점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유학 성리학은 신민을 추구한다면 신민, 네. 신민. 예, 신민 추구입니다. 새로운 신민을 추구한다면 양명학은 친민을 추구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예, 친민입니다. 네, 예. 그랬을 적에 정제두나 양명학자들은 예. 기독교권에 맞섰기 때문에 오히려 탄압을 받았을 것 같은데 초기에. 네, 초기 탄압을. 그래서 정대지 선생님도 피해서 강원으로 오신 겁니다, 사실. 양명하기 때문에. 예? 쫓겨 오신 건가요? 예? 쫓겨온 게 아니라 스스로 오셨지만 그러나 저 시흥 안산 이쪽에서는 서울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양명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눈이 윤석이 강화로 오신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러면서 여기서 비로소 제자를 길러낸 겁니다. 그래서 시흥에 있어서는 자기 학설만 20년 동안 공부를 했지 이 제자가 없어요. 지금
친구는 많이 있어요. 친구하고 논쟁한 것도 있고. 근데 제자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무능. 시흥에서는 어디서 살아요? 시흥에 거기에 뭐냐면 그 무슨 골이라든가 하여튼 추곡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예, 추곡 가래나물 골 추곡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에서도 양명학을 갖다가 하곡학을 갖다가 발원시켜서 뭐냐면 양명학 근원지 한국 양명 근원지 해가지고 커다란 저것도 생겼습니다. 유협이 세웠습니다. 하곡 정제도의 그 우물가 거기다가 유협이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뭐냐면 기념적인 장소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본다면. 유럽에 생길 때 교수님도 계셨던데요. 예, 제가 같이 시흥문화원장이 뭐 다 쓰고 제가 그 거는 약간 수정하고 약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 유협이 뒤에 제 이름도 있습니다. 사실 뒤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데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에는 유협이 말고 묘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그 기념관 하나 해놓으면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박은식, 정인보 이분 외에 그 세대 밑에 세대는 강화학파가 없습니까? 강화학파가 물론 여기 심경호 선생이라는 이런 분이 강화학파의 사상 심경호 이런 분이 먼저 강화학파에 대해서 책도 네 권도 쓰고 그랬습니다. 강화학파에. 그 저는 양명학회 회장이 되면서 사실 비로소 하곡묘소를 찾았고 거기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쭉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양명학했고 하곡에 대한 관심은 바로 양명학 회장이 되니까 우리나라 양명학의 제일 태도인 그 묘소부터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묘소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 묘소 보니까 문화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군수 찾아다니면서 했고 그때 김형호 선생을 나눠주는데 김형호 선생을 통해 가지고 국내용으로 하곡학에 대한 그 학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국제학으로 키웁시다 해가지고 금년에 17회가 나옵니다. 17년이 되고 매년 해외 학자들 이렇게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자들이 하고 나오니까 강화에서 뭔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뭘 해야 할 텐데 그게 아직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 박근열 그 이사장님이 뭐 해달라고 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뭐냐면 하나의 그 계기가 돼가지고 뭘 하면 좋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 저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동참해서 좀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그 사단이랑 예. 지금 여기 그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어진 마음으로 나오는 네 가지 마음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이 왕양명의 그 기본적인 사상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맹자와 순자가 있을 때 맹자 사상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게 그 왕양명이고 주자는 순자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맹자적인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맹자의 양지양능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철학을 발전시킨 것이 양명학이라면 순자는 양지양능을 인정하지 않고 학지학능, 배워서 능하고 배워서 아는 뭐냐면 학지학능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일종의 주자학적인 사고로 이렇게 일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자학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양명은 순수하게 맹자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이제 측은지심, 불인지심, 민율지심, 구속지심 이런 걸 어진 마음이 네, 그거 다 왕양명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양지의 특성 가운데 진성 측달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참되고 남을 그 고통에서 참아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측은지심입니다. 그걸 측달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인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인데 바로 양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인, 의, 예지 다 똑같습니다.
또 자꾸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입니다. 예, 아까 그 수신제가 화사 평천할 쪽에 예. 화사는 그 조화를 화자에 예, 조화로 화자입니다. 회사할 적에 모일사자 말하는 거죠. 예, 예, 사당 사자, 예, 사자. 또 하나 질문은요. 그 치양지할 적에요. 네, 그 양지하고 예, 인간의 선한 양심하고 예, 어떻게 관련입니까? 제가 그 전승록을 상중하 중에서 상관을 봤거든요. 예, 양지하고 양심하고 어떻게 관련될까 해가지고 계속 봤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니 뒷부분에 강화파 중에서 이건창하고 또 한두 명 있잖아요. 예, 그쪽에 분명히 말하더라고요. 양지가 다름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양심이다. 예, 그 문자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 할 적에는 그거 치양지할 적에 양지 그러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막연하거든요. 네, 그래 양심이야. 예. 힘이야. 양심이야. 양심에 입각해서 바른 판단하고 바른 실천하면 되는 거야. 예, 예. 그럼 성인이 되는 거 아니면 양심이다 딱 하면 좋은데 안 나오는 게 문자가 그래서 한참 보니까 강화파 중에서 그쪽에 나오더라고요. 뒷부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순록을 해설한 분의 그 해설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강화파의 연구자들이 누군가 있는데 이건창 선생의 문집에 양지를 언급하는데 바로 양심이라 하느니라고 네. 나오고 그래서 선생님이 전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양명의 정신에서 양지하고 양심을 구분해가지고 제가 쓴 한 챕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그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양심만 얘기하면 잘못하면 이게 보편성이 사라질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양심만 얘기하면 힘이니까. 그래서 이 습심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본다면 상대성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양지를 이게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리니까. 이게 양심을 천리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양지하고 양심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양심은 그런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던데 네.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볼.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근데 양지는 천리이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일 수 없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사람마다 예. 또는 상황마다 예. 조금 이제 달리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나타날 수 있죠. 예. 예. 그러고서 쉽게 말해서 나쁜 일을 해놓고도 나는 양심에 떳떳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네. 예. 그다음에 또 지금 네. 불교에서 견성이라는 말, 본성을 예. 견성. 예. 견성 성불. 과 예. 견성 예. 견성 성불을 얘기합니다. 그것과 양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예.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양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뭐? 이게 견성 성불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성은 불성입니다. 이게 불성은 뭐냐면 이 인의 예지를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왕양매의 양지에는 인의 예지가 들어있는 그러한 천리다. 그 들어있다 없다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명은 아무도 못하죠. 주장. 예, 주자도 증명 못하고 증명 못. 주장이냐? 예? 그 주장하는 거죠, 이거. 불성 안에 들어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인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불교에서는 사리 정신, 그러니까 현대 가정과 국가를 떠나는 그런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사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 속에는 적어도 깨닫는 그런 것은 있지만 이 인의라고 하는 그런 그 불성은 본성은 도덕성은 거기 안에 안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유학과 양명학과 불교의 심학이 아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제 봤습니다. 생각 만약에요. 예, 어떤 깨달음을 갖다 해석하는 방법이라면은 예, 그 불교가 나온 그 풍토의 사회 조건 속에서 그런 체제를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이고 예, 유학이라는 풍토가 나왔을 때 그 본성 예, 그 본성은 그 중국이란 고유 풍토에서 나오는 정치 사회 체계를 가지고 그걸 해석, 궁극적인 것을 해석할 것이고 예, 그것을 객관적으로
풍토를 떠나서 결과만 가지고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비교한다면은 과연 올바른 비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모든 학문이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어느 학문을 갖다가 높이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저하고 양명 어떻게 다르냐는 거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떤 것을 갖다가 해야 할지 오늘날 입장에서 주저학을 선택할 것인가 양명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본인에 달려있는 거죠. 사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네.